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이경련의 여론조사 대회부. 오늘은 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돌풍, 이준석 국민의힘 영선 30대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수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이 소장님은 진짜 예측은 했죠, 다들. 예, 워낙 모든 여론조사에서 돌풍이 불었고 그것도 일주일 넘게 지속됐고 갈수록 이준석 돌풍의 세기가 강도가 커졌기 때문에 1등 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네. 그렇지만 막상 또 그게 아무리 예상을 했다 그래도 뭐 아주 큰 표 차이로 2위 나경원 후보를 젖히지 않았습니까? 현실로 드러나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놀라움은 계속 컸다. 근데 이런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면 예비 경선 때 결과 예, 하고 본 경선 때 결과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비 때는 당원과 일반 민심이 5대 5였고 이번 본 경선이 7대 3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그죠.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전 당 대표 선거 때 한교안 대표와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붙었었어요. 예, 그때도 당심은 한교안, 민심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예, 그렇지만 한교안 당 대표가 당선됐죠. 그랬죠. 이게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 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에서 격차가 워낙 세게 나졌어요. 예, 그랬더만 그러니까 민심에서 여론조사 이기더라도 진 거죠. 오세훈 그렇죠. 시장이.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선거인단, 다시 말해서 당원 투표의 차이가 3.5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민심에서는 30%나 이 돼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7대 3 비율이라 하더라도 예. 민심 투표에서 워낙 표를 벌려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는 의외로 선전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당 대표 그 승리를 갖다가 네, 이 많은 분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였다.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그 대구 경북은 지지도 이렇게 PNR 리서치에서 조사했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예, 이 5월 8일만 하더라도 이준석은 한 자릿수였어요. 8.6%. 예, 조호영 후보가 28%, 나경원 16%였는데 이게 5월 20일 되면은 나경원 후보, 이준석 후보는 딱 붙고 예, 조호영 16.0으로 됐다가 6월 5일 날 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48.7로 치고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나경원 후보는 25.2로 꺾이고 조호영 후보는 이제는 한 자릿수로 가는 거죠. 투표 닷새 남겨두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네. 확 벌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TK 하면은 네. 어째 말하면 꼴통 광고하고 꽉 막히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거기가 변화의 진원지 가 됐다. 또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당심과 민심을 뭐 나눠 보려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든 선거 결과가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 당심과 민심이 나뉜다면 다르다면 그거 이상한 정당 아닙니까?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당이어야지 당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7대 3 비율로 가니까 여기 한 표면 저기 2표 이상의 힘을 갖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렴되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서는 맞는 거 아니냐. 이전에 약 한 달 전쯤에 치러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게 당심과 민심이 크게 엇나가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당선 정당 선거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사에도 한 줄 굵게 남을 아주 뭐 대형 뭐라고 해야 되죠? 사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전 우리 선거에서는 우리 사람도 잘 알다시피 사실 당신과 민심이 많이 괴리됐었죠. 예, 예. 괴리됐기 때문에 특히 그 당내 경선일 때는 당내 당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이나 하고. 조직 활동이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놀랬던 게 이 친구는 캠프도 없고 흔한 문자 한 번 안 날렸대요. 보냈고. 이게. 예.
그래서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변화가 왔구나 이렇게 싶은데 다른 후보들은 문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많이 보냈죠. 그거 한 번 보내면 한 1,000만 원 이 정도 깨지죠. 돈 많이 들죠. 예. 저는 대표된 날 저녁에 각 방송사 메인 뉴스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신임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방금 지금 김능규 대표께서 짚어주신 그 문자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다른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치인 이준석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규율하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확히 데피니션하는 그런 기능을 갖춰서 잠깐 옮기겠는데 뭐 불과 이틀인가 만에 1억 5천만 원 후원금이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대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제 당에다 돌려줬다는데 넘겨줬다는데 선거 마지막 하루 이틀 동안은 자기도 그 유혹에 많이 흔들렸답니다. 문자를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얘는 뭐 잘 나간다고 신문방송에는 떠드는데 그런다고 건방지게 문자 한 통화도 안 보냈어? 그래 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상 보낼까 말까 했는데 그 유혹을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쓰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이건 아닌 사람들이건 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봅니다. 그 인터뷰 한마디가 우리 정치의 구태를 실제 바꿀 수 있겠구나. 저 젊은 친구가 지 당선 여부를 놓고 도박처럼 한 실험에서 직접 그걸 했구나. 그리고 바뀌고 있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그 멘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옛날에 지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거든요. 강력단체장, 기초단체장, 강력의원, 기초의원 4개 동시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화 홍보 문자가 아니라 그때 전화 홍보를 다 했는데 전화 홍보가 상당히 공이 아니냐. 그래서 전화 홍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미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들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아니다. 유권자들한테 어쨌든 소통하는 것은 기본적인 후보로서의 의무다. 그래서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잘해야 된다.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전화 요원들 그냥 그 뭐에 앉혀놓고 판에 박힌 대로 그냥 읽어주는 식 이런 식으로 하면 불쾌감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이렇게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통의 무기로서 근데 사실 후보들이 문자 보냈을 때 그 문자 비용은 조금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 우리가 이제 받아보면 저희도 많이 받아보잖아요. 여러 후보들을. 그럼 거의 다 판에 박힌 어떤 걸 갖다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색다르게 캠프도 없이 그리고 문자도 없이 혼자 발로 뛰면서 선거를 치렀다는 부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말하자면 그는 이 후보와 유권자, 후보와 국민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은 굉장히 저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로막는 장벽은 없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금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혁파해야 되겠지만 이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선거와 정치 실무를 쭉 해오셨으니까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시겠고요. 이번 이준석 현상 같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죠. 100번에 한 번쯤 100번 선거를 치른다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마자들도 다 이준석을 따라해서 잘 되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준석은 여론조사와 언론들이 중계방송하다시피 해서 바람을 계속 하루에도 그 커져가는 강도가 눈에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하룻밤 자야지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렇고 일반적인 후보들이야 소통하는 방법 ABC부터 차근차근 잘 해야 하겠죠. 이준석은 평소부터 좀 독특하게 자기만의 무엇을 캐릭터를 가져온 그런 것도 크게 한몫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현상.
과연 정치 이준성을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할 수 있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또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KSY에서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예, 의외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생각보단 많이 안 했더라고요. 예. 선거 전에는 뭐 누가 이기냐 그건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에 선출된 것이 갖는 의미를 예.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1,009명이 응답하셨고요. 예. 그중에서 국민의힘 당의 전체적인 변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아니냐, 좀 더 두고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7.9%, 그러니까 48%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과반에 육박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가량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나머지 40.5%,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의 구각, 구시대, 구태를 탈피하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40.5%. 그러니까 약 48대 40. 오차 범위는 살짝 빗나갔지만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아직은 국민의힘 전체 한 사람, 이준석 한 사람이 당대표, 30대 이준석이 당대표에 선출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 변화를 말하기엔 좀 더 이르다. 두고 보자. 근데 이들은 아마 변화를 견인하고 바라는 게 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게 48%. 정치권 전반의 세대 교체나 커다란 변화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다. 이게 40%. 이 숫자 또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이준석 현상의 배경에 예. 보면은 지난 4.7 재보선의 승리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나. 당연히 미쳤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네. 기존의 우리 보수 정당의 꼴통 정당의 이미지라든지 나쁜 이미지라는 것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하고 정말 거리가 먼 당신이었는데 예. 그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아마 본인들도 놀랐을 거라. 그랬겠죠. 20대 남성에서 72%의 지지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상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연찬에 가서 그 당 연찬에 가서 한 말이 있는데 네. 비 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투표일 날. 비 오면 20, 30대가 투표 잘 안 나올 거니까 예, 예. 투표율이 저조할 것 기대하는 예, 그거는 이 정당이 아니다.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 아니 근데 최근까지도 사실 20, 30대 지지는 예. 어려웠죠. 여기서. 역시 옛날 분이라 참 비유도 옛날 걸 하시네. 그런데 얼만큼 좁히나의 문제였는데 근데 너무 벌어졌잖아요. 예. 좁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대를 승리의 견인차로 삼은 건 물론이고 1, 2당 표차가 이렇게 크게 원사이드하게 난 적이 없거든요. 서울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중심에 있는 TK 유권자들이 이 자기들이 바로 이거다. 이게 정권 교체의 어떤 핵이다. 이렇게 보고 20, 30대 지지의 위에 상징적으로 돼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지지를 갖다가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지금 이 시점 6월 15일, 16일 이 시점에서 계속 이준석 뉴스로 지금 아직도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 과연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느냐 이따 얘기가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방금 김능구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고요. 요 점은 한 가지 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반론이 아니고 하나 얹고 싶은데 우선 이게 국민의힘의 체질 변화로 이어져야만 앞으로 다가올 큰 선거들 우선 내년 대선과 바로 또 지방선거가 이어지고 그 이듬 이태 2년 뒤에는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2대인가요? 그래서 체질 변화로 이어져야겠다. 이준석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약간의 매력적인 점, 특이한 캐릭터 이펙트만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 대표를 이준석으로 선택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걸 보여줬지만 국민의힘 유권자들이건 일반 시민들이건 그런데 최고위원의 입후보 한 분들은 좀 강성인 분들이 많았다
있었다는 점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은 조금 이준석과는 나이는 큰 차이 안 날지 모르나 정치적 캐릭터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좀 결이 좀 다른 사람. 예. 그리고 옛날에 그 구시대 꼴통 강성 보수 정당의 좀 어두운 면이랄까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대거 당선이 됐어요. 오수진 수석 최고위원은 초선이지만 비례대표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어떤 예. 활동을 하는 분이죠. 저하고는 좀 같은 신문사에서도 뭐 잠깐 일하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의 누구 정미경도 그렇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선택한 국민의힘 유권자들이나 그 투표에 응했던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심리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를 그 요새 말로 보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되죠. 예. 자기들은 지금 20, 30대 지지를 위해서 이준석이 필요했고 자기 당의 어떤 핵심 가치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는 컨비네이션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본질은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오세훈 캠프에서 디지털 소통 이쪽을 맡으면서 특히 20, 30대 20, 30대 그 맥을 잘 짚고 그 젠더 문제 같은 데서 할 말은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대구에 가서 대구 유권자들 대구 시민들을 앞에 두고 박근혜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걸 뭐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뒷머리 긁은 게 아니고 당당하게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너가자 그것은 역사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진솔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명백하게 설득하는 모습 이건 정말 필요했다. 한나라당 그러니까 저 국힘당 이런 분들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광주 분들이 자 이제 됐다. 니들 계속 와서 사과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진심이 좀 담긴 것 같다.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이거 쇼 아니나 싶었는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인자 너희들 사과한 걸로 알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된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럼 한번 니들 봐줄게. 이렇게 마음을 풀어가듯이 대구 사람 앞에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말하는 걸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한국 정치가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